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그리고 주변 또 우크라이나 소식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격이 아주 매섭게 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뭐 좀 두려운 게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러시아 흑해함대의 거의 유일한 전투함, 특히 이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투함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카스피에 나타났습니다. 카스피에는 아시다시피 내해죠. 흑해하고 완전히 육지를 이격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내해, 호수 같은 바다인데 여기 어떻게 왔을까요? 필사의 탈출을 했는데 정말 두렵긴 두려운가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면서 이 국방비 투자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도 적용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의 국방비를 쓰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얼마 정도를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그 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드디어 이제 이 동북아 지역을 칠함대를 떠나기 위해서 준비 완료한 모습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신형 로켓 엔진 연소 실험을 실시하며 다음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도 6개월 가까이 요코스카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칠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출격시켰습니다. 올여름 다수의 항모가 집결하는 대규모 무력 시위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5월 5일 오전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출항해 시운전을 시작했으며 곧 함재기 수용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일 오전 출항한 로널드 레이건함은 아스키와 이와쿠니 기지에 거점을 두고 있는 제5 항공모함 항공단 소속의 전투기들과 함재기 이착함 훈련과 비행갑판 자격 인증을 연이어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착함 훈련은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예정돼 있어 인증평가와 함재기 수용은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될 계획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는 함재기 수용 후 5월 중 요코스카에 재차 방문해 물자를 선적하고 미국 본토 복귀 준비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항모는 지난 5월 1일 플로리다 메이포트 해군기지를 출항해 남미 순항 일정을 진행 중인 조지 워싱턴과 6월 중 교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태평양에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 외에도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 전단이 작전 중인데요. 지난 1월 배치된 루즈벨트 전단의 복귀는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6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하와이에서 환태평양 군사훈련 림팩 2024가 예정돼 있어 미국으로 복귀하는 로널드 레이건이 림팩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정을 감안할 때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워싱턴,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5월 하순에서 6월 초까지 서태평양 일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은 기존에 배치된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 IPD-24 임무에 따라 미니 항모 전단을 구성해 작전할 일본 해상자위대 이즈모 전단과 함께 쿼드 캐리어 또는 펜타 캐리어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는 조지 워싱턴 항모와 함께 새로 배치되는 F-35C 스텔스 전투기 비행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언제 어디서든 기습적인 대북 핵 벙커버스터 타격이 가능한 새 전력 배치에 북한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네,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출항하는 모습이에요. 뒤에 후지산이 보이는데 참 후지산이 아주 가깝게 보이는 게 보니까 초망원 렌즈로 찍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사진 한번 찍고 싶네요. 아무튼 이 로널드 레이건이 출항을 하는데 왜 출항하냐? 이제 이 항모가 작전을 하려면은 여기에 전투기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수리를 했으니까 이 항모 갑판과 전투기하고 맞는가 또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갑판에 익숙해지는 이제 이런 훈련을 먼저 하고 그리고는 이제 장기 작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문 주일 미군 사령부가 일본 군에게 자위대에 보낸 그런 공문들입니다. 여기 보면 로널드 레이건 함이 5월 15일까지 갑판 자격 인증 절차를 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 항모 갑판에서 비행기 이착륙 훈련이 계속 진행될 거다. 그래서 좀 시끄러울 거다. 양해를 바란다. 라는 공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팩트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로널드 레이건은 지금 나가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출항을 하고 다시 훈련하고 들어와서 다시 이제 선적하고 장비 다 싣고 이제 다시 나갈 텐데 그게 마지막이다라는 겁니다. 8년 만에 여기 7함대 온 지 8년 만에 이제 다시 미 본토로 떠나는 로널드 레이건이 됐는데 그 레이건과 대체할 항모는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로널드 레이건이 이 7함대 오기 전에 원래 7함대에 있던 전진 배치 항모였죠.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가서 해결료 교체 작업과 완전히 그냥 오버홀해서 F-35를 운영할 수 있게끔 창정비를 마친 이런 상태로 다시 복귀를 하는 겁니다. 8년 만에 현장에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플로리다 4함대 기지를 출항하는 모습인데 이제 이 남아메리카 한 바퀴 돌고 샌디에고 가서 다시 장비 싣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 아마도 5월 말 6월 초에 이 지역으로 오게 될 테고 이때는 로널드 레이건이 출항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떠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이 남중국해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중국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7월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5월 말 6월 초에 로널드 레이건 떠나기 직전 그리고 조지 워싱턴 7함대로 배치된 직후 그리고 여기 7월 달까지 있을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렇게 해서 정규 항모 10만 톤 넘는 정규 항모가 3척 그리고 미국의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 이게 항모 대행 임무를 많이 하죠. F-35B 20대까지 실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의 이즈모 경항모 전단 이렇게 해서 5개의 항모 전단이 연합 무력 시위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퍼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은 돌아가면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하와이에서 림팩 2024 훈련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년 동안 동북아시아를 지켜줬던 로널드 레이건 이제 마지막 작전에 들어가기 위해 출항했다라는 소식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 주요 동맹국들에게 GDP 대비 2%의 군사비 지출을 요구했었는데요. 새로 집권하면 이를 대폭 상향해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집권을 준비하면서 주요 동맹국들의 국방 예산 지출 규모를 GDP 대비 3%까지 올리라고 압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그가 주요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규모를 GDP의 2%에서 3%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그의 생각이 새로운 목표인 3%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 변화는 지난 4월 자신을 예방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제안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라며 각국의 국방 예산 증액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나토 주요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를 목표로 단계적 상향 과정에 있는데요. 2024년 기준 3%를 넘는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과 폴란드, 그리스뿐이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유럽에 대한 국방 예산 증액 압박이 대단히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국내 매체들과 인터뷰한 트럼프 측근 인사인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3%, GDP 대비 3%로 올리라고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제목이 달린 기사를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다 이렇게 더 타임스 원문을 보면 동맹국들에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맹국들은 나토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동맹국 많죠. 그래서 나토가 아닌 다른 동맹국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런 갑자기 2%에서 3%가 됐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4월 18일 날 만났는데 이때 아마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예요. 두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폴란드는 GDP 대비 2%를 넘겼어요. 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굉장히 국방비를 폭증하고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나토 동맹국 중에 GDP 3% 넘는 국방 예산 쓰는 나라가 폴란드, 그리스, 미국 세 나라뿐입니다. 영국을 제외한 다른 이 유럽 국가들은 기존에는 거의 뭐 1% 초반대, 뭐 1%도 채 안 되는, 일본만 해도 0.92% 이렇게만 쓰고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뭐 하는 거냐? 2%까지 올려라. 왜 우리가 다 써야 되냐?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해서 그게 이제 말만 알았다 하고는 안 오르고 있다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 다음은 우리 유럽이다 해서 유럽이 이제 그래 GDP 대비 2%까지는 올리자 해서 올리는 추세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왜 우리만 돈 써야 되나? 니들도 좀 써라. 2%까지 올려라. 라고 했을 때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어떤 그 현실적인 위협, 진짜로 벌어지는 위협은 아니었던 상황이죠. 예방적 차원에서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이제 3% 올려라.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2.549%를 작년에 썼어요. GDP 대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서 한국 니들도 안보 수요가 지금 어마어마한데 왜 3%도 안 쓰냐? 나토, 프랑스가 한국보다 전쟁할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 니들도 3% 해라.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예상 그 우리 경제 성장률이 3.1%죠. 그렇게 되면 이 올해 이 GDP 국가 GDP가 2,305조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올해 국방비로 3% GDP 대비 3%로 하면 우리는 69조 1,680억을 써야 돼요. 그런데 올해 국방 예산은 얼마냐? 59조 4,200억 원이에요. 즉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GDP 대비 3%하고 우리가 실제 집행하는 거하고는 올해 기준으로 10조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 국민에게 매표 행위를 하는 듯한 그런 25만을 던져버리는 그 예산을 그대로 국방비에 써야 되는 뭐 이 상황 아닌가. 자, 그거 보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국방비를 못 올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좀 찍어줘. 25만 니들 가분개니까 25만만 주면 침 질질 흘리고 좋아하지. 그러니까 좀 찍어줘 하고 던져버리는 그냥 말만 뱉어버리는 빚은 니들 일단 갚아. 지금 다 쓰고 니 자식들이 빚을 갚아. 그래도 잘 모르고 좋아 25만 생겨 하고는 엄청나게 찍어주는 이런 그 예산이죠. 자, 그런데 그럼 정말 한국도 그렇게 올리라고 할 거냐? 합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인데 이 사람이 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트럼프 행정부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어제 심층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기적적으로 성장해서 더 이상 무기체계, 안보 지원 이런 거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뭐냐? 니들이 해라 그 말이죠. 한미 관계 자체가 좀 더 평등해질 수 있는 시점이다. 뭐냐? 왜 미국만 도와줘야 되냐? 니들도 미국 도와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논의 불가로 이겨졌던 여러 분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주한미군 감축 또는 주한미군의 훈련비 니들이 대라. 뭐 이런 거죠. 북미 군축 협상이 왜 안 되냐? 나는 찬성한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능력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 안 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막고 할 것 같으면 미국에게 당근을 제시해야 되죠. 또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니들이 이제 해라 라고 하니까 국방비를 올려야 되죠. 자, 여기 콜비, 엘브리지 콜비 이 사람은 그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될 가능성이 1순위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겨누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이런 거예요. 왜 북한만 상대해야 되냐? 주한미군은 북중 연합 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성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 혼자서만
한국 니들 공격하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중국이 같이 연합해서 공격하면 그때 우리가 나서주겠다.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됩니다. 니들이 이제 군사비 더 올려라. 대만 유사시에도 한국은 한반도 전선만 지켜야 될 것이다. 쟤들은 우리를 안 도와줄 거야.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뭐 등등 제가 그 핵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다 했죠. 자, 동맹은 비즈니스다.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미국은 미국을 우선시하고 한국은 한국을 우선시한다. 우리가 미국을 우선시하는 거 아니죠. 제가 아무리 지금 친미주의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우선이지 제가 왜 미국이 우선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익에 미국과 친한 게 가장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니까 제가 친미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을 우선시한다. 이게 현실이다.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내치고 하면은 친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유일한 동맹이니까 친미를 해야 되죠. 동맹을 낭만으로만 바라보면 적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미국이 과연 과거에 우리나라에 와서 36,000명이나 죽으면서 피를 흘리고 했던 혈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거야. 웃기는 소리죠. 그때가 언젠데 기억이 나겠습니까? 미국은 한국을 돕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고 중국 견제에 필요하기 때문에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겁니까? 맞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왜? 이제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렇게 해서 수십 년 싸웠던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국방 예산 올려야 된다. 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트럼프 행정부의 이 압박이 정말 현실화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처럼 마구마구 채권 발행하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마구마구 돈 던져서 매표 행위 같은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국방 예산 점점 올리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게 아니면 한미동맹 파기 각오해야 된다. 또는 주한미군 축소 각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국방 담당 최고의 1순위 후보자들의 발언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반도 공격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흑해 함대의 주력 전투함을 대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세바스토폴에서 노보로시스크로 대피했던 배가 필사적인 탈출 작전을 거쳐 흑해를 빠져나가 화제입니다. 흑해 함대에 배치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우크라이나 공격 작전을 수행해왔던 러시아 해군 최신의 스텔스 미사일 초계함이 내륙 수로를 통해 흑해에서 카스피해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5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탈출한 군함은 프로젝트 2800 카라쿠르트급 미사일 초계함인 투차함인데요. 2023년 9월에 진수해 올해 초 흑해 함대에 실전 배치된 투차는 세바스토폴을 모항으로 활동하며 이번 전쟁에 참여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노후화된 중소형 전투함들을 대체하기 위해 16척을 발주한 카라쿠르트급은 길이 67m, 폭 11m, 만재 배수량 860톤의 미사일 초계함인데요. 덩치는 작지만 76mm 함포와 판치르-M 근접 방어 무기, 칼리브르 또는 야혼트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범용 수직 발사관 8세를 갖추고 있어 대단히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군함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특히 카라쿠르트급은 덩치에 걸맞지 않게 사면 고정형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해 방공 능력도 매우 뛰어난 군함이라고 평가되어 왔는데요. 흑해 함대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이었던 만큼 실전 배치와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상 공격 임무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어 왔었습니다. 러시아는 흑해 동부 케르치 조선소에 계류 중이던 동형 함인 아스콜드가 우크라이나군 수호-24 공격기가 발사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피격돼 대파되고 흑해 함대의 여러 동료함들이 무인 수상 자폭정 공격을 받아 손상되면서 투차함을 세바스토폴에서 노보로시스크로 대피시킨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100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진 자폭 드론들을 선보이자 노보로시스크도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카스피해 대피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이동은 최근 이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때문에 주요 하천과 운하의 수위가 크게 높아진 덕분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투차의 이동 배치 때문에 가뜩이나 약화된 러시아 흑해 함대의 전력은 더욱 줄어들게 됐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은 러시아 흑해 함대 전력들도 가까운 시일 내에 모두 수장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2배입니다. 네,
배가 좀 근사하게 생겼죠. 여기 뒤에 마스트 뒤에 수직 발사관이 있어요. 8셀. 여기에 이제 칼리브르 함대지 수당 미사일을 꽂아서 오데사 뭐 이쪽을 이제 계속 공격했던 배입니다. 23년 9월이니까 작년 가을에 취역했으니까 완전히 새 배죠. 정말 완전히 새 배인데 뭐 우리 승용차로 따지면 아직도 승용차 새 차 사면 그 가죽 냄새 한동안 나죠. 머리 띵하게. 아직도 그런 상태의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흑해에 있어야 되는데 카스피해에서 사진이 찍혔어요. 여기는 이 배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니 흑해함대에 있는 배가 어떻게 카스피해? 뭐 점프를 해오나 배가? 카스피해는 완전히 그냥 내륙에 있는 호수 같은 내해바다죠. 근데 어떻게 흑해에서 카스피해까지 갔냐? 왜 갔냐? 이제 23년 11월 4일 스톰 섀도우 미사일 맞고 케르치 조선소에서 대파됐어요. 이거 못 써요 이제. 아스콜드 함이 동행함이죠. 자 이렇게 될까봐 흑해 건너편에 러시아 본토에 있는 노보로시스크로 피신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불안한 겁니다. 또 특히 최근에 캐머런 전 총리자 현 영국 외무장관이 야 우리 영국적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하는 거 그거 나 환영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이 쓱 들어와서 흑해 중간에서 노보로시스크로 스톰 섀도우 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수상 자폭 드론으로 그냥 노보로시스크도 이제 타격할 수도 있고 이때까지는 세바스토폴 크림반도만 했는데 이제는 노보로시스크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피신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여기 조그만 그 운하 같은 게 있어요. 그 운하가 3.6m를 허용한답니다. 이 3.6m가 이제 수심이니까 3.6m까지의 배만 허용하는 거예요. 클수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내해 운하를 파놓은 거죠. 자, 이런 거 보면 운하가 참 좋긴 하네요. 자, 그런데 이 배의 흘수는 3.3m예요. 근데 허용 최대 흘수가 3.6m, 30cm 차이죠. 30cm 이만큼인데 이거에 밑에 끌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름도 다 빼고 무장 다 늘어내고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해서 기름이 없으니까 터그보트, 예인선이 끌고 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끌고 간 거 아니냐. 필사에 탈출을 한 거죠. 살기 위해서. 자, 이러면 이제 이 흑해함대에 러시아의 제대로 된 전투함은 거의 없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그레고로비치급 호위함 한 척이 있는데 그거 지금 작년 가을부터 한동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칼리브르로 우크라이나를 때릴 수 있는 순항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군함은 이제 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건데 나머지 그래도 뭐 조그만 부양급 초기함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것들 다 드론에 맞아서 파괴됐다는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생존을 위해서 전차에 뭐 온갖 희한한 껍데기들 다 씌우고 그리고 배까지 이렇게 필사의 탈출을 하는 러시아군의 모습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